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썸네일에 지금 적었다시피 이 좌파가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우상화인데, 이재명 우상화, 이 도박에 잘못 베팅하면은 가산탕진하죠. 자, 민주당 가산을 탕진을 해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수릉도 아니고 아버지,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말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왔는데 오늘 계속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자, 그 부분 하나, 그리고 하나는 여당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당권 삼국지 드디어 개막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나경원, 원래 빅2, 빅매치 이런 말은 있었지만, 자, 원희룡이 뛰어들었습니다. 원희룡. 지금 당권 주자 중에서 친윤이 없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원희룡이 오늘 갑자기 이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심인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중이 들어가 있을까? 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번 당권 도전, 그러니까 당권 경쟁 결과가 앞으로 3년 동안, 뭐 임기는, 당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은 윤석열 정부 내내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중요한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원희룡의 갑작스러운 참전, 이것이 뭘 의미를 하는 것인지, 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먼저 제가 이 순서 같은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사 내용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오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 있죠.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300만씩 받은 사람이 20명, 21명이 지금 특정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로 그 7명, 지금 한 10명 중에서 3명, 4명 정도는 소환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를 소환을 하다가 총선이 딱 막혀서 소환을 못하고 이 사람들도 총선 끝나고 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 7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집단으로 불응을 했습니다. 일단 7명, 그리고 또 나머지 또 2차로 또 10명 정도 더 있죠. 그런데 집단으로 불응을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집단 불응입니다. 총선 전에는 이 총선 끝나고 가겠다 했다가 총선이 끝나니까 우리 저 의정 준비하느라 바빠. 자, 또 다시 불렀는데 집단적으로 불응을 했다. 서로 짰죠. 가지 말자. 왜? 이재명 당 대표도 검찰 그 엉터리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 다 조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버텨. 이재명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7명 중에서 6명은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 소환에 아예 세 번째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응을 하면은 일반인 같으면은 벌써 구인돼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이 현역 의원 6명은 만약에 이 강제로 소환을 하려면은, 강제로 이 데리고 가려면은 체포동의안 또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당의,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검찰을 무시하는 거죠. 소환에 대해서도 그냥 나 몰라라. 나는 그 못 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겁니다. 속된 말로 배째라 하는 거예요. 배째라 하는 거. 이재명이 지금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뭐 특검을 한다. 또 오늘도
검사 4명 탄핵한다. 이 탄핵한다는 검사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그 일개 국회의원들조차도 거기에 따라서 수령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는데 뭐 검찰 그 사건 조작이야 또 이렇게 또 결국 나올지도 모릅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 받는 전현직 의원 7명, 6명이 이 중에서 현역입니다. 7명한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을 해버렸습니다.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세 번이나 안 나오면은 그 나중에 국회에서 그 자기들이 방탄을 하든지 말든지 검찰은 검찰을 할 일을 해야죠.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해야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거의 뭐 하소연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에 수수 혐의 의원 7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주 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금주 내에 좀 날짜 잡아서 좀 와주세요. 이 현재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중에서 일단 1차 출석 대상 중에서 3명,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은 기소가 됐고 나머지 7명에 대해 검찰 측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 7명 의원들 가운데는 그냥 나 그 서면 진술할게. 뭐 나보고 지금 국회의원 보고 오라가라 그래. 귀찮게. 서면 진술서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지금 바빠. 그냥 그렇게 버티고 검찰은 대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수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에 계속 나선다. 아니 계속 그러면 4차, 5차 계속 안 오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건가요? 잡아가야죠. 수사팀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출석 동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방식대로 수사할 것이다. 자, 출석 동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이 한 번만 안 나가도 바로 두 번째 하면 바로 그 강제로 데려갑니다. 이 7명은 작년 4월에 수사가 본격화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6월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는 올해 2월에도 총선 전에 7명에게 출석 요청했으나 총선 일정에 바빠. 모두 불출석, 불응. 4월에도 출석 통보, 거듭 불응. 7명 중에서 6명은 22대 총선에서도 당선, 계속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 구인을 위한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여서야대 전국으로 체포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원석이 이재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민주당이 방탄을 하면은 역풍을 맞을 거고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검찰은 검찰을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을 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국회를 독식을 하면서 법대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법대로 하자. 그래서 국회 독식을 다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간행 다 무시하고 법사위 가져가고 운영이 뭐 가방이 다 가져가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은 왜 법대로 하질 않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버티는데 자 이것도 그냥 무슨 뭐죠 달래는 건가요?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법대로 체포해야죠. 그럼 뭐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면은 그러면 이제 국회로 보내야죠. 보내서 왜 체포가 필요한지 그거 다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국민 보는 앞에서 그러면 이제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이재명 그 하는 대로 추석 못 하겠다 하니까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걸? 이러니 지금 검찰이 지금 검찰청을 뭐 해체한다. 완전히 공중분해시킨다. 뭐 이렇게 이 민주당이 나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수사는 지금 굉장히 빨리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 전체가 그것은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속도도 이 검찰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역풍을 맞는 것이죠.
굉장히 검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법원도 이재명이 뭐 법관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판을 신속히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규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서 이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는 계속 물러가게 보고 오늘도 검사 4명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일극 체제로 민주당을 장악을 해서 이렇게 검찰, 또 법원, 심지어 언론까지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대치를 한다기보다 본인 방어를 위해서 방탄막을 막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일개 국회의원들도 마치 치외 법권인 것처럼, 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도전장을 내면, 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걸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가져가고 운영이 가져가고 가방이 가져가고, 가방에서 언론 장악,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거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종의 군기잡기를 하려는 것이고, 법사위는 다목적이 있죠. 일단 그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야 되니까 그걸 딱 털어주고 있고, 아니면은 그 민주당에서 제출하는 특검법이나 탄핵법은, 탄핵 관련법은 그냥 무사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법사위가 검찰과 법원을 소관으로 하니까는 또 공수처까지 다 소관으로 하죠. 이제 국정감사, 9월달에 국정감사 시작되면은 거기 막 압력을 넣어서, 법사위 차원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런 수사, 돈봉투 수사는 물론이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들,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가져간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가장 난감한 것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21대도 그때는 이제 야당이었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죠. 야당이었는데 이렇게 그때 여당인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는, 그럼 다 가져가라. 우리는 그냥 그걸 하나도 갖지 않겠다. 18개 상임위. 그러다가 2년 지나서 후반기에 다시 이제 몇 개를 가져갔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참 난감한 것이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이, 야당이 그렇게 그 다수당의 힘으로 18개 중에서 11개, 알짜배기 11개 가져가고 나머지 7개 가지려면 가지고 말리면 말아 하는데, 무조건 야당일 때처럼 21대 초반처럼 그럼 너희들이 다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7개 중에서도 이 국민 생활에 관련된 그런 상임위들이 다 있죠. 경제 관련 상임위 같은 것들. 그런데 그렇다고 그 7개를 가져오자니 이거 완전히 이 민주당의 포커, 다수당의 행포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하나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타협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민주당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을 했는데, 자, 지면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법사 운영이 1년씩 맞자. 야,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참나. 자, 그래서 추경호 이 원내대표가 고육책으로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원래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관행상. 법사위는 이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에서, 그러니까 제2당에서 맡기로 돼 있었고 맡아왔고,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고 또 국회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왔죠. 제2당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맡아야 되고 여당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맡아야 되는데 이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고육책으로 그래 그러면 지금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상임위가 배분이 되죠. 그래서 전반기 2년을 그럼 1년씩 하자.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도 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1년씩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 총무죠. 저는 박찬대를 원내 대표로 안 봅니다. 원내 총무, 과거처럼 이 당 총재가 낙점을 한 박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척을 놓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양당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 이 박찬대가 향후 1년간 그 교대로 맡을 테니까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롱하는 그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 정청래는 일구의 가치가 없다. 이러니 상임위원장 7개도 빨리 가져와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18대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몽에서 깨어나라.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참 조롱하네요. 정청래가 추경호로 삼행시를 하겠다. 추가로 경고한다. 호랑이같이 꾸짖는다. 꿈깨.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 제일야당이죠. 제일야당의 법사위원장 최고위원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 원내대표를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책 용어로는 제의 요구권이죠. 이 거부권은 그 여당이 소수당일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죠. 헌법이 제의 요구권을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보장된 제의 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하고 법사위 1년씩 주겠다.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거죠. 헌법 가치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1년 동안 묶어라. 이런 초헌법적인 발상까지 지금 하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방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는 잠시 후에 이슈 집중 분석 시간에 전해드리고,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 지금 소개해드릴 기사 2개는 국민의힘 삼국지, 당권 삼국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한동훈 예정대로 출마 선언합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 당대표 잘할 수 있다. 보수정권 재창출하자. 자, 이런 메시지를 먼저 던졌습니다. 자, 23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니까 한 달 전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앞두고 캠프 구성의 속도, 전날 그러니까 어제 캠프에 합류하거나 뜻을 함께하기로 한 당 안팎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 마음을 전하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자, 첫 번째로 드러난 참모는 정광재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 그 MBN 앵커 출신이죠. MBN 기자 출신 정광재가 본인이 이 한동훈 후보, 이제 후보가 되죠. 등록을 하면은 한동훈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 캠프가 여의도 대산빌딩에 캠프를 차렸는데 그 캠프에서 벌써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죠. 준비를. 거기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한동훈 캠프 대변인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본인은 어제 저녁에 캠프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고, 이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더 속 깊은 것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구갑에 출마했던 박상수 변호사 또 한동훈 캠프에 합류, 그리고 캠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이야기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오늘 원희룡 드디어 돌연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의 의미가 뭔지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죠.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전대 출마 선언, 민심 받들어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다. 자, 원희룡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23일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선언. 일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이 오늘 하도 많이 전화를 하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도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워낙 많으니까 통화 중이고 막 그랬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일이 기자들에게 이제 답신하기가 그러니까,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전당대회 출마 결심했다. 밝혔습니다. 최근에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친윤이라는 의미 때문에 지금 상당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을 잡겠다는 이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슈 집중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단순한 자기 대표를 뽑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팎으로 지금 안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밖에서는 이재명, 조국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새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당대표,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는 2년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끄는데, 이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지금 8월 달에 하면은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공천하고 지방선거까지 다 7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만약에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은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의해서 내년 9월까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다가 요즘은 막 좀 활기를 찾았지만은, 이 보수 우파 정당을 복원시키는 그런 그 목표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또 정권 재창출을 하는 초석을 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재명과 조국이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정권 무너뜨리는 이 시도에 철저히 방어를 먼저 해야 되죠. 가령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도부가 2년 동안 잘해야지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잘못해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죠. 국회의원들 임기는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3년 후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좌파가 대통령이 안 난다, 좌파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좌파, 국회 다수당도 좌파, 지금은 좌파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을 우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차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정권을 뺏긴다면은 아예 차단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들을 통과를 시킬까요? 특히 지금 민주당 그 야당 안에는 이 진보당 같은 이런 좌파, 극좌파, 종북 좌파 세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상당수가 이 주사파 뭐 이런 쪽에 인물들이 많죠. 그러면 이 사회를 완전히 그 사회 국가 운영 주체 세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안들을 엄청나게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은 이 1년 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좌파 대통령 되면은 통과도 그것을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내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를 누구를 뽑는지 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월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묻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모두 발언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물어보면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답을 할까? 원론적으로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원론적으로 대답을 할 텐데 이 강론도 또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 오늘 또 법안 심사 소위 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김건희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건희 소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겠죠. 한동훈 성격에 또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을 하는 걸 보면은 본인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지가 읽힙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게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뭐, 이번 당권 경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견제보다는 협조 쪽에 둬야 된다. 협조가 8이라면은 견제는 한 2 정도. 물론 견제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견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협조한다는 그 전체적인 생각에서 같이 동반자 관계라는 생각에서 간혹 이 그러니까 이 정치권은 항상 민심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민심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지 무조건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좌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 윤석열 뭐 대표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대립각 세우고 막 견제하고 뭐 최상병 특검도 통과시키라고 하고 김건희 종합특검도 통과시키라고 하고 해야 돼. 이것을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1지향점으로 두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그것을 정치의 제1지향점으로 두려면은 여당 대표 출마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나가서 야당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제1지향점으로 둔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3일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좀 원론적으로 하겠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 분명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틀림없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경북경찰청에서 다 수사하고 있는 거를 특검하겠다고 굳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겁니다. 탄핵 자력 깔기 위한 거.
그런 노림수가 다 있는데도 만약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면은 이 당 대표 후보로서 저는 지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마찬가지고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또 윤상현 의원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윤상현 의원을 계속 빼먹네.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어쨌든 이 3년 남은 기간 동안 이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재명 조국이 그렇게 소동을 피우는데 여당 대표까지 거기 부안해동하는 여당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저 한동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대산 빌딩 여의도에 있는 대산 빌딩에 선거 캠프를 차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의도 가면은 국회의사당이 있고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대로가 있고 그 건너편에 이 여러 가지 정당의 이 당사가 거기 계속 들어섰습니다. 그 근처에 거기 보면은 뭐 몇 개 빌딩이 있습니다. 뭐 대산 빌딩, 대하 빌딩, 뭐 건강 빌딩 해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명당 자리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뭐 캠프를 차리거나 아니면은 그 외곽 조직들을 대선 때 외곽 조직들이 입주하는 그런 이 빌딩이 있는데 명당이라고 소문난 데가 있죠. 명당은 뭐냐? 그 빌딩에 입주를 해서 캠프를 차려서 성공을 한 잘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데가 명당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이 여의도 문법에서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의도식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는 이 여의도 이 정가에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캠퍼를 차리지 않고 저 종로 쪽에 있는 이마 빌딩에서 캠퍼를 차렸었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여의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정가에 빌딩 사무실을 지금 구했다고 합니다. 참 이채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빌딩이 여의도 대산 빌딩이 명당입니다. 선거 명당입니다. 거기에 그 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 캠퍼가 대산 빌딩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 대통령 됐죠. 2017년에 잡하지만은 문재인 캠퍼가 대산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명을 배출한 곳이고 또 이 당권을 또 여기도 공교롭게도 좌파 한 사람, 우파 한 사람이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캠퍼가 거기 있었는데 2020년에 이낙연 캠퍼가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가 됐죠. 당권을 잡았죠. 그 다음에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캠퍼가 2023년에 거기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권을 잡았죠. 그래서 대권 2번, 당권 2번을 잡은 빌딩을 골랐다. 자, 여의도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명당해서 많이 찾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 캠퍼를 그런 명당 자리에 잡았다. 본인이 이제 당권으로 끝나지 않겠죠. 대권에 분명히 도전을 할 의사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권을 도전을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을 하면은 대권도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그 후계자가 그것을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견제를 하는 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정말 보수파에 필요하면 견제를 하는 것이지 그걸 처음부터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내 존재감을 가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구도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의대한 이렇게 됐죠. 의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데 원희룡이 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왜냐하면은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한 사람이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결선 투표로 갑니다. 2위 후보와 1위,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전당대회 같은 것을 보면은 2위 후보는 3위 후보, 4위 후보와 같이 연합을 해서 표를 이제 그쪽으로 다 몰아주면은 다시 2차 결선 투표에서 선거가 뒤집히는 수도 많이 있었죠. 결선 투표는 그 5일 후에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가반수가 없으면 5일 후에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 20%, 그 당원 투표 80%, 책임 당원 투표. 자, 그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최근에 각종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0%, 1차 투표에서 50%를 넘는다는 그 보장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간단한 거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뉴스원이 14일, 15일 사이에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를 누가 좋으냐? 이렇게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면은 유승민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죠.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들이 80%가 거기 반영이 되고 일반 국민 20%가 반영되는데 일반 국민 중에서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물어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 응답자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죠. 물론 거기서 뭐 이 민주당 지지자가 위장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변수는 제외를 하고 나면은 어쨌든 일반 그 책임 당원이 80%니까 유승민이 받는 그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지금 논외로 다 치고 있죠.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딱 보니까 이 한동훈이 59%입니다. 59%. 그 다음에 2위가 원희룡 11%. 3위가 나경원 10%. 그런데 이제 원희룡 뭐 나경원은 거의 같은 거죠. 같은 거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한동훈이 59%인데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59%. 이제 지금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사만 가지고. 저 다른 추세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기에 20%가 이 또 그 일반 국민이 여론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59%지 실제로 이 59%가 책임 당원을 조사를 한 것은 아니죠. 책임 당원들은 또 다른 기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50%를 넘어선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나경원 혼자 출마를 했을 때는 사실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객관적인 데이터가 혼자 출마하면은 이 한동훈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원희룡이 조금 전에 조사도 원희룡이 들어갔죠. 원희룡이 들어가면은 원희룡이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50%를 넘기 어렵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그러니까 원희룡과 나경원이 이 연대를 할 수 있다. 2차 결선 투표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나경원과 원희룡이 연합군을 형성을 그 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 전인데 이 2010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할 때 그때 한나라당 시절인데 오세훈 후보가 가장 앞서갔죠.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경선에서 오세훈이 워낙 앞서 나가니까는 나중에 나경원과 원희룡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그때 나원 연합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경원이 이겨서 오세훈과 마지막 경선을 벌였지만은 졌죠. 자, 그런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미미한 것이 이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의 관계가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죠.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8회학번 동기입니다.
동기고 서울대 보태 8회학번이 360명인데 그중에 또 같은 반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같은 반이었다. 거기다가 사시도 사법고시도 같이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동기. 자, 이런 인원들이 있죠. 뭐 이 동기들 보면 조혜진 뭐 이런 전 의원들도 있고 또 뭐 조국도 여기 동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각별한 인연 있는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에서 연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대 한이 지킬 수도 있지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이 박진감 있는, 그러니까 경선 흥행이 전당대 흥행이 되는 것이죠. 흥행 요소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원희룡이 왜 갑자기 지금까지는 간혹 출마 예정자로는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을까? 자,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했죠. 지금 친윤이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을 비윤, 반윤으로 보고 친윤 후보를 내세워서 견제를 한다. 그런 구도라고 보면은 친윤에 내세울 사람이 없죠. 사실상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들, 나경원, 그 다음에 윤상현, 안철수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김재섭 초선 도전했는데 그것도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친윤에 마땅한 조작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그래서 친윤으로 만든다. 그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경선할 때 사실상 용산에서 주저앉혔죠. 그래서 비윤 되는데 워낙 없으니까 친윤으로 만든다. 근데 그게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비윤으로 한번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래서 긴급 투입한 것이 원희룡이다. 그럼 이제 친윤이 조직적으로 지원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난감해지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일 수가 있죠. 나경원 의원. 본인이 양강구도로 이렇게 해서 친윤, 굳이 내가 친윤 지원, 모든 계파의 지원을 다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친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은 잘하면 성산도 있었는데, 지금 원희룡이 친윤의 대표주자라는 것이 거의 각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나경원 후보가 그렇다고 지금 이 경선에 불출마 하는 것도 지금은 안 되죠. 본인이 이제 오늘 원래는 오늘 좀 출마 공식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원희룡 등장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출마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삼국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경선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운영 동반자가 되겠다,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는데, 이 한동훈 후보가 아니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까, 이러진 않겠죠. 이러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사안에서 자기들 정견 발표를 하고 나중에 또 토론회도 할 겁니다. 후보들이, 당권 후보들이. 그럼 거기서 다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최상병 특검이나 좀 정치적 의도가, 민주당에서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설치한 그런 특검법 같은 것, 그리고 다른 법안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 있죠. 그런 법안들에 대한 서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를 해서 같이 가려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오로지 차별화를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도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자세히 관찰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저 역시도 지금 제가 누구를 지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데 그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을 지킨다는 표현도 표현이지만 보수파 진영을 지키는데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보수파 정권을 임기까지 최소한 임기까지 정권 재창출도 해야 되지만 그거 지키는데 어느 후보가 당권 후보가 적합한지 그것은 뭐 투표를 하기 전에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기준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뭐 보수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당장 지방선거 뭐 전략을 이야기도 할 거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제 판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할 건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았어. 뭐 그 후보들 중에 누가 좋았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보수파를 지키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비상 상황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워낙 지금 무도한 일을 이재명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저기 방탄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검찰 검사 탄핵 오늘 4명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백신을 비롯해서 지금 강백신 아마 여기가 핵심으로 강백신 검사를 찍은 것 같은데 강백신은 그 전에 대장동 관련 수사를 다 했었고 지금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얼마 전에 부임을 해서 거기서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수사도 좀 지지부진했는데 강백신이 부임을 하면서 막 이 수사에 그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러니 강백신을 갑자기 탄핵을 하겠다. 그 수사한다고 탄핵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수사 대상이 아닌데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막 제한을 했는데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것은 그럼 나중에 그것은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 이런 데 정도로 할 거를 그걸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손발을 묶는 탄핵을 일단 통과시켜버리면은 탄핵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버리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죠. 직무가 정지되면 일단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빚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재명도 검사들을 4명을 탄핵해서 이 검사들이 이 헌재에서 검사복을 벗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자기도 압니다. 헌재에서 판단하는 건 중요하게 이 실정법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때 파면을 하는 거죠. 그거는 기각될 걸 다 알면서도 그 기간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검사들을 옥죄고 지금 판사들을 향해서도 판사 선출을 하겠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려면은 그 판결은 다른 판사가 또 판결하도록 하겠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기자들,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을 애완견 이런 망언을 하는 그 망언을 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애완견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안보수의 재판과 이하영의 재판이 왜 다르느냐, 국정원 문건을 왜 채택하지 않았느냐, 또 안보수 딸에게 쌍방울 해서 거주지를 마련해줘서 안보수 진술을 변한 것 아닌가. 근데 그 3가지는 애완견이라고 지칭된 언론들이 전부 다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이재명이 한 말은 다 거짓말로 판결이 났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죠. 일단은 어느 경우에 가더라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는 지지층이 받쳐줘야 되니까 개딸들을 향해서 검찰 믿지 마. 사건 조작하는데요. 법은 믿지 마. 검찰이 기소장 써준 대로 판결하는데요. 언론 믿지 마. 외환견처럼 검찰의 외환견처럼 주는 거나 받아먹는 종족들이야. 이런 소리를 짖었죠. 이재명이 짖었습니다. 야, 그것은 지지층들에게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나를 보호하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먹힙니다. 지지층은 어차피 일종의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아니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맹목적인 뭐 팬덤 현상인데 그걸 또 중간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른바 친명이라는 사람들이죠. 맹목적인 충성파, 친명. 자, 친명 중에서 아버지, 이재명 아버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아버지. 강민구. 어제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민구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면 강민구는 또 빠질 수가 있는데 한 2달짜리 최고위원이 됐다고 들떠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민구가 다 TV 카메라가 다 켜져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말을 했죠. 아버님,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본인의 실제 이제 선치인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 이렇게 개인사를 전한 뒤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재명이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자, 이 아버지 발언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부적절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이게 큰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정당의 아버지 그러면은 정당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당의 시초라는 게 되는데 사실 이재명은 바지 사장이었죠. 지금은 이제 자기 당으로 막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이 민주당의 적통은 김대중 뭐 87 체제 이후만 보면은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쪽으로 온 것이 적통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은 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다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발도 없죠. 그리고 강민구가 어떤 사람인가? 1964년생입니다. 이재명도 1964년생이죠. 이재명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강민구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안동과 의성은 바로 위아래죠. 그러면은 거의 동향 친구 벌인데 민주당의 아버지, 본인의 선친 이야기 끝에 민주당의 아버지, 그리고 90도 각도 절을 하고, 이게 또 하나 읽어야 될 것이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이 중앙정치권뿐이 아니고 각 지역당에도 다 퍼져 있다. 이걸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민구는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대구에 계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수성구에서 조호영 의원과 대결을 해서 졌죠.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왔는데 원래 수성구, 대구 수성구의 구의원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구 시의원을 했고
이 대구 시당위원장을 하다가 얼마 전에 6월 10일 날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인물인데, 지금 마치 이게 우상화, 그 이재명 우상화입니다. 우상화인데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전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청래는 그 전에 이 축구로 치면은 차범근, 황선웅,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개성됐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깃발이 개성됐다. 그래서 이재명은 손흥민이다. 그 전에 총선 때 화제가 됐었죠. 안기령이라는 사람 뭐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 받았지만은 그 김재섭한테 떨어졌죠. 안기령은 무슨 뭐 그때 어처구니 없는 뭐 비교를 인물 평가를 했죠.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강민구가 아버지 발언을 한 겁니다. 아버지 발언을 한 것이 이것이 그냥 어떤 뭐 해퍼닝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재명이 완전히 당을 장악을 했고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면은 나중에 공천도 보장이 되고, 이제 지방선거도 있죠. 공천도 보장이 되고, 또 2기 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자리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자리도 다 나눠줄 것이고,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들처럼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일종의 이 공천 장사, 자리 장사를 하는데 그거 하나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아부를 다하는, 자,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인하다가 폭망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죠. 썸네일에서 올인하다가 이 가산 다 탕진하고 쪽박을 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1극 체제로 무조건 다 가죠. 총선 전에는 공천 때문에 그랬고, 또 그 총선 후에는 또 자리가 있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어차피 자기들은 이재명과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우상화하면서 한 몸으로 가는데,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이런 그 보도도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번 총선 때 친명이란 이름 붙은 그 후보들은 이 후원금이 많이 쏟아져서 자기 돈 한 푼 안 들고 이 개인 지출 제로 해서 박찬대를 비롯해서 8명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거 치렀다. 이제 친명, 이재명 그러면 이제 개딸들을 중심으로 그쪽에 막 후원금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도 생겨.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면은 돈도 생겨. 그 다음에 공천도 받을 수 있어. 그때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친명 횡재한 사람들 많죠. 더민주 혁신회의 안에 있는 한 30명. 공천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자리도 받을 수 있어. 이러니 충성 경쟁을 벌이는데, 이게 정치권 밖에서 일어나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모두의 검찰과 법원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이제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 수사, 이 김성태의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까지는 위정교사가 한 8월 달쯤에 이 선고가 나온다는, 그 가장 빨리 나온다, 1심이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거 이미 다 기한을 넘겼죠. 원래 선거법은 1년 안에 대법원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정인신문이 거의 다 끝나고 이게 여름 아니면 9월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고가 나오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재명은 일단 모든 게 날아갑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지 날아가지만 1심만 나와도 1심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그 쭉 이어지는 경우가 뭐 90% 이상 되니까 1심 판결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이재명은 대표직, 위원직 다 날아가고 자기 대통령도 못 나오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런데 선거법에서 어마어마한 게 같이 부과가 됩니다. 뭐냐?
민주당이 대선 때 받은 자금 434억 원 선거 자금 보전해줬죠. 선관위가 국고 우리 세금으로.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100만 이상 받으면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434억 원을. 자, 434억 원이면 민주당의 재산이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사 팔면은. 434억 원 내면은 파산이죠. 근데 이제 그게 1심에서만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파산을 맞는다.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도 없어져 버린다. 야, 그러면은 손절에 들어가겠죠. 이재명 손절에 들어가겠죠.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8월, 9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 이재명에게 올인을 했는데 완전히 우상화를 하면서 도박을 걸고 있는데 자기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도 우습게 알고 언론도 막 조롱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 도박에서 가산을 탕진합니다. 정치적 가산은 물론이고 434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정치적 자산을 탕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민주당은 이 총선 승리에 여전히 취해서 이렇게 폭주를 하는 그 지점에 와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이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벼랑 끝에서 지금 어떻든 버티려고 뭐 우상화도 하고 하지만 그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부에는 국민의힘 당권 삼국지 현황을 살펴봤고 또 이재명의 우상화가 어떤 함정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오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내일은 2주의 베스트, 워스트 인물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취재를 해서 그 속 깊은 내용들을 또 내일도 많이 진전이 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 문제는 그 부분도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6월 20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